포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반성장 학습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 같아요. 잠시 후 4시부터 본행사 시작하고요. 강의는 한 4시 10분 정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반자분은요 정각 5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시 5분입니다. 죄송합니다. 4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제가 한 번씩 실험하고 한번 내려볼까요? 근데 지금 5분이니까 5분에 시작할 거니까 한번 테스트 좀. 아무래도 사람 제 얼굴보다도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20회 동반성장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동반성장연구소 상임이사 허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기업인을 모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으로 구성된 독립된 동맹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기업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20번째 동반성장 포럼에서는요, 동반성장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CDMS의 유명종 대표님께서 강연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담론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 전에요, 저희 동반성장연구소 정원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 벤처 기업을 논의할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몇 사람들은 한국의 벤처 기업이 10만 개만 생기면 한국에 끝난다. 정말로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벤처 기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실 쉽지도 않은 것이지만 그걸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할 텐데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유 박사를 모시고 벤처 기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유명종 선생은 얼굴이 벌써 좀 다르시죠? 목사세요. 목사로 시작하셨던 인생을. 그 다음에 정치운동도 하시고 사회운동도 하시고 이런 것들 다 깨달은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하겠다고 정말로 목사식 경영을 잘 하실 것으로 제가 믿는데, 자기 경영도 중요하지만 다른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벤처 기업 경영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요 며칠 동안에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왔어요. 한꺼번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그 동반성장 운동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오래 하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며칠 전에도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근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이 일을 맡아야 한다고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 갈 때, 아니, 제 정치인도 아닌데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대학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좀 당황하고 있었지요. 하나는 제가 공과대학 화공과 가서 공부하고 충주비료에 취직하는 게 제 고1, 고2 때 꿈이었어요. 당시 취직학교도 많지 않고 충주비료가 가장 안정되고 월급도 가장 많다고 해서 계속 있었는데, 대학 고3 올라갈 때 학교에서 문과이과 지원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480명 졸업생 중에서 350명이 이과가 간다고 그러고 130명이 문과 간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사회가 공과만이 가야 된다고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많이 가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350명이라니까 하게 놀래서 이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과도 중요하다 그러고,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매번 문과를 바꾸라고 그러는데, 교장 선생님이 조회할 때 한 말씀은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각계 격파단을 만들어갖고 20명씩 조를 만들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어떤 20명 중에 한 그룹에 있겠는데, 저희들을 담당한 선생님은 생물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정말 음악보다 더 싫어하는 게 생물이었거든요. 싫기도 하고 성격도 나쁘고, 저는 그냥 수학, 물리, 과학하면 학원과 간다고 끝나는 걸 생각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방에 들어오시더니 백지 하나씩 다 나눠주고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 써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써내라는 걸로 알았는데 다 써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서너 개 써냈는데 친구들 써내는 거 보니까 우리 10개, 15개 막 써내서 참 많이도 하는구나 부러워했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 안 부르고 저만 불러갖고 야 정은찬 너 반항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너 중학교부터 다녔어? 고등학교부터 다녔어? 그래서 아니 중학교부터 다녔습니다. 그럼 5년 다닌 거잖아. 그렇습니다. 같은 교정에 5년 있으면서 나무 이름을 5개도 모르면 관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과는 안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문과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선생님 말씀이 살짝 하늘 같았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몇백 명 앞에서 말씀하시는 건 안 듣지만 그래도 그룹으로 10명, 20명 있으면 다 그냥 그 말이 옳은 건지 알고 따를 텐데 저도 뭐 따랐죠. 그냥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충주비를 틀렸다. 난 공대 못 간다. 그랬더니 너무 잘 됐다. 법대 가야지. 법대 가서 고시패스하고 판검사, 변호사 그럼 좋지 않냐. 그래서 또 지금도 제가 좀 어리버리하지만 그땐 더 어리버리해서 난 법대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2주인가 여러분 김근태 씨 아시죠? 김근태 씨가 제 선배입니다. 그분을 만났더니 너 학교 결정했냐 그래서 전 법대입니다. 그랬더니 너 법대 안 맞느냐? 왜 안 맞냐고 그랬더니 법대 가서 고시는 잘하면 패스하겠지. 그러나 판사를 하려면 칼날 같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너 우유부단하잖아. 검사를 하려면 가끔 강압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너 마음이 약하잖아.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가끔 흑을 백이라고 부르고 백을 흑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 거짓말 못하잖아. 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하고 그 김근태 씨하고 같이 찾아간 분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예요.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우리 3.1운동 때 그 3.1운동 모습을 다 사진 찍어갖고 세계 제일 먼저 알린 분입니다. 그건 3월이고 1919년 4월에는 또 제암리 화성시 제암리 수천리 고주리에서 일반 사람들이 몇십 명 젊은이들을 교회에 거의 강제로 불러갖고 문창구고 소유 뿌리고 불질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이 소아마비도 좀 있는데 자전거를 빌려서 경부선을 타고 수원에서 내려서 경찰들이 눈을 피해갖고 그 사진들 다 찍어서 세계 제일 먼저 알린 분이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스코필드 박사 하신 것이 그 세상에 알려져갖고 결국 1943년에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적정한 시기에 독립시키자고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스코필드 박사한테 어느 학교 가야 좋냐고 그랬더니 머리 간단하더라고요. 국력 신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학과 1번. 2번은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성장은 됐는데 분배가 너무 악화됐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눈꼽만치도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근데 이 소득 격차를 비롯한 각종 격차는 앞으로 20년, 30년, 10년, 50년 후까지 계속될 텐데 이런 그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또 가르쳐주는 학과에 가서 한국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일생을 살으라고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뭐 어떤 분이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그 3.1운동 때 그랬지만 또 일본의 비자를 못 받아가고 토론토 대학을 가셔서 정말 학문적으로 업적이 많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십니다. 의학의 그 기초 책에도 나오는 분인데 58년에는 대적 귀국해갖고 70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편으로는 한국의 부패, 부정 없애는 운동을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잘 못 가는 사람들한테 학자금을 줘서 보내기도 했는데 제가 그 수혜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 인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가 우리는 끝에 제가 가는 데가 경제학과이고 오늘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별로 행동을 못하다가 제가 청리할 때 어떤 중견기업인이 찾아와서 이민 가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픈 거 후려치기를
못 참겠어서 이민 가겠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거래를 했어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인이 이민 가려니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은 오죽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하지 않으면 이 나라 파탄날지도 몰라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제 말씀을 받아들여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 가긴 갔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열심히 견제하고 열심히 방해하고 하고 기억이 있어요. 2011년 10월에 세계일보에 어떤 사람이 저 동반성장위원회인데 동반성장위원회 정원차는 할 일이 많은데 추상적인 얘기만 한다. 그리고 유명한 분이니까 홍준표 씨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어떤 동반성장 정책을 발표했더니 총리께나 한 사람이 이렇게 급진 좌파적인 줄 몰랐다. 신문에 다 난 얘기입니다. 또 어떤 장관 되는 날 저한테 찾아와서 견마 지도를 다 했다고 그러더니 또 발표했더니 총리 했다고 그 사람 말이 다 오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문에도 크게 났었어요. 못 견디겠어서 그만두고 동반성장이 안 되고 우선 만든 게 2012년 그리고 지금 이제 만으로 13년 되는 때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아마 될 겁니다. 그러나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갈 테니까 이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정 분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직업 이름이 목사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명정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박수로 환영.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개받은 주식회사 CDMS 대표이사 유명정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원찬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동반성장 퀴즈다 퀴즈 치고는 좀 나니까 조금 퀴즈이긴 하지만 동반성장 퀴즈로서 제가 동반성장의 철학을 비즈니스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커리어의 시작은 신학도에서 시작을 해서 목회자, 캠퍼스 선교사 그리고 기독교 시민단체 운동가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30대 중반에 어떤 좀 현실의 벽에 부딪혔느냐 하면은요. 저는 이제 연세대에서 신과를 졸업을 해서 계속 캠퍼스 사역을 하고 기독교 시민운동을 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노트북이 갑자기 꺼졌네요. 네 노트북이 혼자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네 이게 제 노트북이 아닌데 네 어쨌든 네 제가 조금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하니까 저는 제가 엘리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포지션이 비주류였더라고요. 가장 변방. 그래서 후원을 받을 수도 없는. 제가 결혼도 일찍 해서 이제 30대 초반에 벌써 애가 셋이 있었거든요. 애 셋을 키우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캠퍼스 선교한다고 대학생들 밥 사주고 제자훈련 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한테 후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의 유일한 후원자는 가족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80만 원의 사례비를 받고 5가정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약간 벽을 느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2가지 말씀을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까 이제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보낼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남성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약 한 15,000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계산이 딱 돌아갔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약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뭐 조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룹으로 앉히신 다음에 뭐가 있니? 라고 했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가장 이거를 갖다가 이제 경제용어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 12강주 위에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뭐 선교사나 목사는 후원 받아서 살고 헌금 받아서 사례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삶이지 제가 돈 벌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기업인들이 주는 것이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 시대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라고 생각해서 비즈니스로서의 선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성경을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엘리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텐트를 만들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자라고 해서 텐트 메이커였고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텐트 메이커를 자비량이라고 하는 한자어죠. 스스로 비용을 충당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사역자라고 해서 이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텐트 메이커 미니스트리, 텐트 메이커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 바울 모델과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후원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원을 하면서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35살에 제가 친구가 하는 전기전자 스타트업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이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민운동, 학생운동, 이런 학생 선교단체 목회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면서 스타트업에 이제 주 3일 이렇게 가서 경영관리 이사로서 스타트업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살림을 쭉 하면서 세분계산서 쓰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 재무, 또 R&D, 또 수출입 업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한 7년 정도 초전도 자석이라고 해서요. 플라즈마를 발생하는 슈퍼컨덕팅 마그넷이랑 반도체 인구급 인용 마그넷 이런 거 만드는 테크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7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4년 동안 또 저희 선배가 하던 셀러스라고 하는 바이오 그래서 그 제약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똑같이 경영관리 총괄이사랑 기획 업무를 하고 작년에 CDMS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컴퓨터 덕분에 제가 짧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반성장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과 제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좀 많긴 한데요. 한 30분 정도 발표될 것 같습니다. CDMS라고 하는 회사 내용은 서비스명의 영문 이니셜을 요약한 것입니다. Customized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Early Stages라고 해서 초기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개발 및 경영관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CDMS입니다. CDMS는 예비 창업자들을 법인 기업을 설립해 줍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해 주는 업무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그 대표님의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 사업자는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니까. 통장도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법인은 다 아시겠지만 개인과 별도의 인격체이고 그 법인은 공유가 가능하죠. 어떤 걸로 공유가 가능하냐면 지분으로 공유가 가능하죠. 그리고 통장도
공공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해도 법인의 돈을 함부로 빼가면 횡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계좌를 관리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관계자들이 그 통장 계좌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분기마다 보고를 해야 되고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말씀드리는 ESG에서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얘기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객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업자니까. 그러나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구성만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재무 정리를 하면 가장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수익을 합법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대표이사가 법인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같이 주주로 들어갑니다. 지분은 20% 미만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의 포지션은 COO가 됩니다. Chief Operation Officer가 돼서 회사 경영을 총괄 운영을 해줍니다.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재무관리, 노무관리, R&D, 마케팅, 홍보 다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대표자의 에이전트가 돼서 마치 박찬호가 스캇브로스 같은 매니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에이전트, 이정우의 에이전트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프로 야구 선수의 에이전트처럼 저도 이제 에이전트가 돼서 대표자가 제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분을 갖고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들을 동맹 기업으로 묶어가지고 저희 자체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요 다른 회사 일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 남의 걸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근데 제가 에이전트가 돼서 중간에서 어레인지를 하기 때문에 볼륨을 조금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일을 분담할 수도 있고 함께 프로젝트도 기획할 수가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저희 CDMS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하나 설립할 때마다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심어서 나무가 10그루, 20그루가 되면 조그마한 숲이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숲이 조성되면서 그 밑에 뿌리가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일종의 리좀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그럼 거기에 물이 생기고 새들이 날아들게 되고 다양한 사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각자 도생의 시대인데 각자 도생의 시대를 상생과 동반성장의 시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성이 돼야 된다. 저는 그것이 바로 CDMS의 얼라이언스 동맹 생태계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곧 동반성장의 기업 가치를 이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그래서 이제 동반성장 연구소에서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이걸 가지고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어서 초기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어서 저 CDMS 모델을 접목시킨 컴퍼니 빌딩 플러스 엑셀러레이팅 모델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워낙에 충만하시고 저도 많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정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야 이게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지는 거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철학의 기본을 제시해 주셨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요 1대 90 사회가 1대 99 사회로 더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플랫폼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에서 배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가 급속도로 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 생태계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요. 유튜브에서 그냥 자영업 치면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 예산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방법이 없다. 예. 그리고 2차 베이비부모의 은퇴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꺼야지 잘 보이실까요? 아니면 안 꺼도 잘 보이시나요? 혹시? 이게 좋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모가 64년에서 74년생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만 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한 50% 이상은 실업 상태에서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 뭐 자율주행 시대 이런 것들이 급속화되면서 뭐 나중에는 이제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없어지실 것 같고요. 전문직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진단의학과, 뭐 이런 의사 이런 분들도 핵심 멤버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주니어들은 거의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 업계에서 주니어 변호사들,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직조차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고 전문직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위험성. 네. 그러면서 대기업의 시장 집중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구조. 왜 그렇겠습니까? 대기업은요, 자체적인 동맹 생태계가 있는 대기업 내부에 계열사가 있어가지고,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계열사를 통해서 서로 내부 거래를 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돈이 없으면 차입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다 금융사 다 끼고 있습니다. 보험사, 증권사, 투자사 다 끼고 있고요. CVC에서 뭐, 신기술 투자사, 뭐 VC도 갖고 있고, 대기업은 금융부터 시작해서 건축으로 해서 현금 돌리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통망까지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망하기가 어렵죠. 반면에 자영업들은 혼자서 창업해서 치킨집 하다가 문 닫으면 빚쟁이가 되는 구조, 아니면 퇴직금을 날리고 빈곤층에 떨어지는 구조,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는 1대 99 사회는 곧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동반성장연구소의 역할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많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저는 동반성장연구소에 오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동반성장의 기업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회통합과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들을 이제는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스타트업을 통해서 이뤄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꿈꾸는 것은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주자. 제가 올해 2월달에 그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공업대랑 부산수산대랑 합친 것이 부경대학교인데요. 국립대학교입니다. 이 부경대학교 반도체 전공생들한테 제가 이 스타트업 강의를 했거든요. 창업 강의를 한 2박 3일 정도 워크숍 형태로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취업에 관심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20년 뒤에는 더 이상 취업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해도 좋고 20년 뒤에도 어차피 나오면 창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창업을 준비할 것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취업은 고용시장에서 퇴출되는 순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기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의 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걸 개인 사업자로 하면 그냥 개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를 차려서 스타트업 방식으로 창업을 하면 좋죠. 그런데 아무도 그 법인을 운영해주고 관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돈 주고 쓰려니까 인건비 한 달에 250만 원, 300만 원 줘야 되고 사무실 쓰려니까 50만 원 최소한 공유 오피스 줘야 되고 관리비 줘야 되니까 한 달에 350에서 400을 투자해서 회사 차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CDMS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표자 혼자서 법인을 차리고 저희가 공유 오피스 제공해주고 사업자 차려주고 경영관리 서비스 다 해주고 얼라이언스 묶어주고 이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만 가지고도 회사가 유지가 되게끔 세팅을 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회사 치킨집 차리려면 최소 1억 들죠. 카페 조그만 거 차리려면 최소 5천만 원 듭니다. CDMS 모델로 스타트업 시작하실 때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우시죠? 네. 저는 사람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해서 시간과 노력을 같이 기울여서 동반 성장하게 만드는 게 저희 비전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 자금이나 그리고 월 버닝, 이제 한 달에 소비되는 금액, 돈이 탄다고 해서 버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 버닝을 최소화시켜서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왜? 회사 차린다고 바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페나 식당 차리기 전에는 특별히 지식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뭐 약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사업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빌드업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돈이 타면 사람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견디게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여기에다가 테크 기업들만 투자가 몇 조가 들어가고 수십억이 그쪽으로 투자가 되고 다른 인문사회, 지식서비스, 서비스, 문화, 예술 이런 쪽은 투자가 안 돼요. 왜? 투자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 방식은 상장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무슨 뭐 예술, 문화예술하고 뭐 요식업 뭐 이런 또 지식서비스 컨설팅 해가지고 어떻게 상장합니까? 투자 생태계에서 벗어나 있는 창업분이 95%입니다. 이 95%에 투자할 수 있는 시드 자금을 만드는 펀드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메인라인에 있는 VC나 AC에서 하는 펀드가 아니라 동반성장 펀드가 돼야 되겠죠. 동반성장 펀드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창업을 위해서 5천만 원의 시드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의 시드 자금을 투입하면 2년 동안 안 죽고 살아가게 해주고 CDMS 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해가지고 동반성장 생태계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할 때까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성장하게끔 도와줍니다. 저희가 꿈꾸는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은요. CDMS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따뜻한 초기 펀드만 조성이 되면 저는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10만의 스타트업이 있으면 나라가 변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최소한 1,000개 정도는 저희가 커버리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 생태계가 얼마나 이 금융 위주의 생태계냐면요. 회사에서 투자한 다음에 포트폴리오가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중에서 상장할 수 있는 회사 몇 개입니까? 5개가 안 되죠. 그러면 95개는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금융 용어로는 손실 처리한다고. 손실 처리하고 나머지 5개에서 500%, 600% 수익을 내는 게 지금의 벤처 캐피탈의 생태계입니다. 95%를 다 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도 버려집니다. 그 사람들이 버려지는 게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으로 머니게임 형태로 가면 안 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동맹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직장에 취업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대판 노예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당 40시간, 9 to 6,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어디 나갈 때마다 전부 다 보고해야 되고, 사내에서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잘린 다음에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러한 각자도생의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그 취업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노예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타트업이지만 명함을 딱 줄 때 대표이사 누구, 청년 사업가 누구 이렇게 주는 것과 뭐 대리 누구, 뭐 과장 누구 이분들이 자기의 사회적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 직장은요 나오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놓고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사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10년을 근속을 해도요 나오면 그 근속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내게 안 됩니다. 그걸 내 걸로 하면 나중에 말이 나와요. 근데 내가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내 회사를 읽어가지고 만든 이 내 네트워크는 누구 겁니까? 했거든. 시간이 갈수록 축적이 되는 자산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다 없애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사회의 90%는요 직장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기회와 개인적인 사적인 사회적 자본을 다 돈으로 바꿔버리고 잠식시켜버리는 굉장히 나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활성화되는 구조가 되면 누구나 존엄하게 누구나 리더십을 갖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등한 파트너십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가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뭐 주식회사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업을 상담을 하고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커리어가 사장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수자원공사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제가 수자원공사에 있는 분들이랑 약간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요. 실처장급이니까 이제 50대급이죠. 이분들이 이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인데 은퇴가 이제 5년에서 7년 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저희 나가서 저 그 아파트 관리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며 관리소장 근데 이분들이 기술사 자격 갖고 있어요. 경영지도사 자격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생각하는 게요 아파트 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소장님 지금 이 커리어 가지고 이 네트워크 하나도 쓰지 않고 나가셔서 지금 관리소장 하신다고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제가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역량은 어떤 거냐면 이분의 스토리를 전부 스토리, 경력, 네트워크, 그리고 관심사 이런 것들을 살려서 맞춤형 창업을 해드리는 이게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그니스 얼라이언스로 창업을 하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자산들이 전부 비즈니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네트워크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저희가 또 주력하는 게 DXAS 컨설테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 정말 아쉽게도 스타트업은 직원을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가 자기 인건비 가져가기 전까지 직원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법인사업체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이제 운영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많은 기업들을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이런 발표 자료를 만들고 제안서를 만듭니까? 이거 만드는데 제가 인공지능을 썼겠죠. 감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썼죠. 요 감마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제가 이틀 만에 몇 번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나온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저한테 딱 한 30분만 얘기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 맞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제안서 20페이지를 이런 형태의 PPT로 30분 만에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은 저희 회사 본사에 두지만 굳이 집 사무실 나와서 일하실 필요 없어요. 스타트업이 무슨 카페가 사무실이고 사람 만나고 다녀야지 어디 무슨 사무실에서 일합니까? 어디서 일합니까? 사이버 공간, 페이스북 그룹을 이용하고 디스코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노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GPT라든지 구글 노트북 LM이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제미나이의 에이전트 프로그램인 제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나의 역량을 2배, 3배, 4배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DX, AX 컨설테이션이 제공이 되면 누구나 스마트한 비즈니스맨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서스테이너블한 이코시스템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엑셀러레이터들은 패시브한 모델입니다. 돈 투자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교육 참석 안 하면 페널티 주고 1년 있다 성과 없으면 내쫓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엑셀러레이터 모델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 안 하면 끝나는. 그러니까 민간 주도적으로 가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정부가 끼면은 맨날 1년 단위로 예산 심사해. 거기서 떨어지면은 끝나.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담당자 부서 이동하면 또 다시 설명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정부야말로 가장 지속 가능성이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가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지금 너무 정부가 비대해지지 않았습니까? 민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민간 중심 역량을 이걸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인큐베이팅한 스타트업은 총 7개고요. 지금 3개 정도가 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제가 회사를 거의 한 10개 정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 회사 만들어내는 회사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동맹기업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동맹기업을 육성하는데 왜 그러냐? 동종생태계,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바이오는 바이오 이렇게 가는 게요.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옵니다. 이종 생태계가 다양하게 묶여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종 생태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업은 인공지능으로 한국형 SNS를 만드는 굿 AI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첫 번째 인큐베이팅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여가지고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이제 근데 이런 IT 회사가 문제가 뭐냐면 투자를 받아야 이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 조금 더 진도가 빠질 수가 있고. 두 번째 회사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재활용해서 친환경 퇴비를 만드는 경주에 있는 청년 기업입니다.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다가 청년 농부 지원 사업에 돼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가 한 3년 하다가 손 들어버렸어요. 아이 낳고 둘째 임신했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나는 하루 종일 축사에서 똥치고 밥 먹이고 비즈니스를 디벨롭먼트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농부가. 근데 누가 저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고 제가 거기 CEO가 되고 그래서 지금 빠르게 브랜딩 전략을 해서 지금 이제 네이버에 생디 이렇게 치시면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화초 키우실 때 이렇게 분갈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액상 비료를 판매하고 있는 생디입니다. 세 번째 회사는 더욱더 특이하고 독특한 회사입니다. 고고학 전문입니다. 고고학 전문법인 댄앤나우, 그때와 지금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 대표이사가 경력이 연세대 사학과 나와서 히브리대에서 고고학 석사, 이스라엘 텔아비브대에서 고고학 박사를 얻은 우리나라의 고고학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좀 늦게 오셨어요. 고고학 전문하신 분들이 교단에 서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생각이 안 나시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강사, 시간 강사 이렇게 하고 뭐 이랬는데 제가 창업합시다.
고고학으로 모티브해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더라.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설립을 해서 저희가 담대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재청이랑 연계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적을 우리 나라로 이렇게 소개해서 거대한 정치 컨벤션 이벤트 학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거 회사 설립하시고 중동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립박물관 10개를 소개시켜주는 책을 저희가 3개월 만에 출간을 해서 교보문고에서 팔고 있는데, 유물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물의 속삭임. 네. 그래서 언제 강연 초청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고고학 회사. 그러니까 고고학으로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 나의 전공이 곧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데넷나우. 네 번째는 굿스펠 디자인인데요. 출판 영상 브랜드 디자인하는 회사인데요. 이 데넷나우의 출판을 어디서 했을까요? 네, 굿스펠 디자인에서 했겠죠. 네, 제가 다 연결시켜드리죠. 이렇게 해서 동맹생태계가 좋은 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중가보다 10% 20% 싸게. 왜? 동맹이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갈 수 있다. 세 번째 회사는 이제 영상과 스포츠 관련된 기업인데요. 대한 검도의 모든 지금 대회를 전체를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사진, 그리고 체육 꿈나무 육성하는 뭐 그러한 형태의 기업입니다. 네 번째는 JT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분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서 광고, 홍보, 영상, 영업 뭐 이렇게 하는데요. 정책 자문. 저는 이 JT를 외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국형 로비스트 기업이다. 우리나라가 사실 로비스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에서 보좌관 출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저는 로비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하고 뭐 지자체 단체장, 뭐 국회의원, 정부 정책관, 뭐 이번에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선거 컨설팅,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중간에서 어레인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까지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시커스는 이번 교육학 박사고 코칭, 전문 코칭이라서 지금 상담, 코칭,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7개 회사를 지금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계속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저희는 성과 공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지분을 참여하고요. 매출에 대한 성과 보수를 받습니다. 왜 매출에 대한 성과 보수를 받느냐? 비즈니스를 할 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업이죠. 영업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요, 그러니까 원가에서 영업부를 한 30% 정도를 책정을 하죠. 마케팅 영업비를 30% 정도 책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저희는 10%만 받겠다는 겁니다. 매니지먼트 다 해주고, 매출, 마케팅도 해주고, 영업까지 해주는데 10% 받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파트너십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관리 보수를 좀 받습니다. 매출의 10%가 수익의 10%.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매출의 10%라고. 왜 매출의 10%냐? 매출에는 원가가 있죠. 제조 원가가 있고 영업비가 있습니다. 영업까지 해주기 때문에 매출의 10%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엑셀러레이터 모델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굿스펠 디자인에서 아까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 누구 때문에 자기가 수주했을까요? 네, 저 때문에 수주했죠. 그럼 원래 저한테 한 20% 줘야 돼요. 수수료를. 왜? 내가 영업을 뛰어줬잖아요. 근데 10%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왜? 저는 약간 영업 비밀이긴 한데, 뭐 여기 오신 분들이니까 지급 유예를 제가 해주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다 계약서에는 저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 다 있어요. 계약금, 관리보수, 성과보수. 근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매출이 날 때까지 이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일부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면 같이 씁시다. 매출 없으면 나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형태로 제가 유예 조항까지 줬습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네. 네. 돈 매출 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돈 5천만 원 투자해주지 않았지만 6개월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1년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1년 동안 매출을 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밀어드릴 거죠. 저희 네트워크를 다 동원해요. 그래서 매출이 나면 조금씩 나눠 먹는 겁니다. 대표님 한 80% 가져가시면 저 20% 가져가요. 이런 형태로 해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반성장연구소 산하가 될지 아니면 동반성장 옆에 있는 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제는 연구와 네트워킹을 넘어서서 이제 조금 이렇게 힘을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를 한번 설립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한 이러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연구소에서는 철학적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정책 연구 저희가 실무를 하겠습니다. 살림을 다 하겠습니다. 인큐베이팅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엑셀러레이터들이 왜 폐업하고 잘 성과가 안 나면요. CDMS 같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리하다가 아주 심사역들이 다 지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노동이 필요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금융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은요 양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왜 대표로 피곤하게 왜 그거를 살림을 해줘야 돼?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왜 그걸 좋아할까요? 저의 스토리가 처음부터 사람을 양육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돈 안 받고도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무려 15년간 해왔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회사를 인큐베이팅 하는 일들이 저한테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사람을 케어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사업 모델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생각보다 이런 모델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노하우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노하우 기술은 특허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 노하우가 없으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CDMS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멘토링 하시고 자문도 하시고 나의 인생 경험과 네트워크를 우리 주변 사람들과 후세대에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은 투자금을 회수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과 공유 모델, 컴퍼니 빌딩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상장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영업도 띄워주고 마케팅도 띄워주고 성과 보수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배당 형태, 배당이랑 수수료 형태로 받아올 수 있는 모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펀드를 투자해놓고서는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4월 달에 광주 광역시의 광산구청장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광산구가 무슨 걸 표방하고 있냐면요.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뭐 이걸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속가능 일자리 특구 만드시려면 저희 CDMS 모델로 하시면 일자리 지속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지속가능 일자리가 뭐냐?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 부족분을 자기네들이 정책 자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부에서 그 없는 거에서 10억을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뭐 50만 원, 100만 원 기업들.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시장을 변화하는 거지. 아니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인건비 그러면 선정된 기업들은 50만 원, 100만 원 인건비 더 받고 선정 안 된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구청장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억을 그냥 날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요. 광산 펀드를 하나 조성하십시오. 10억. 광산 펀드 조성하고 광주광역시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매칭으로 10억.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 얘기해가지고 매칭으로 그러면 광산구 10억, 광주광역시 10억 했으니까 20억. 그러면 중소기업부에서 20억. 40억 펀드 만들어가지고 1천년도에 이런 형태의 지속가능한 엑셀러레이션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1년에 20개씩 좀 인큐베이팅 해보십시오. 5년 있으면 동네가 바뀝니다.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펀드의 시대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제가 인큐베이팅 하는 제일 애로사항이 시드 자금을 조금만 대주면 조금 더 저의 사업, 저희가 빠르게 시장을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펀드, 그리고 선순환 투자. 그래서 이 동방상장 펀드의 개인으로 내가 출자를 해가지고 내가 그 펀드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내가 그 펀드로 가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리워드 해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현물 형태의 리워드를 드리겠다. 리워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회사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돌아가는, 요새 뭐 지역사랑 상품권 이제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자 수익 내는 방식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를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 상품권 형태의 리워드가 되면 스타트업이 뭐 수익이 나서 다 배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배당은 불가능하나 리워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진 촬영을 하는 기업이 와서요, 우리 투자자분들 가족 사진 한번 찍어주면 20만 원짜리 상품권이 하나 제공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리워드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펀드에 대한 가치와 철학과 리워드 방식까지 바꾸면은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맹기업과 공감투자자, 동반성장연구소, 여기서 10억 만드시면 정부 멱살잡아서 매칭 10억, 더블로에 20억, 이렇게 해서 한 30억 펀드 만들어서 시작하시고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동반성장 펀드의 수혜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10개, 20개 나오면요, 이 포럼이 3년 있다가요 딱 3배 정도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전문적인 내용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초기 기업 자금 시장에 이 초기 기업을 위한 펀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인테가 되는 자원 공유, 공동 프로젝트, 공동 투자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경제적 양극화가 완화될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적 사회 문제 해결이 저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서스테이너블한 그 지속 가능 성장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지속 가능 개발, 지속 가능 성장입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확보하지 못하면은요, 앞으로 사회가 굉장히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험이 CDMS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1년간 잘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반성장 연구소와 함께 조금 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이런 생태계를 구축을 하여서 저희가 지방 기업에서 엑셀러레이터 하면 그 지방에만 있어야 돼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광주에서 아무리 스타트업 해도요, 젊은 사람이 거기서 창업 안 해요. 나 광주에서 사무실 하기 싫은데 왜 광주에 자꾸 사무실 내려는 거야? CDMS 얼라이언스는 광주에 본사 내고 서울에 있는 지사 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본사 있어도 서울에 지사 있으니 언제든지 서울 와서 일하세요. 가능하더라고요. 얼라이언스 생태계가 계속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글로벌,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한중 스타트업 포럼을 했는데 이 동북아시아 영내권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비행기로 1-2시간 거리에. 지금 딱 저희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로 2시간 이내의 인구가요 5억입니다. 5억. 유럽 인구가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스타트업 간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CDMS 모델로 하면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를 좀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함께 숲을 만드시죠. 그래서 비즈니스 협력을 넘어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제보다는 포용을, 단기적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5년 내 너무 목표를 적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100개 이상의 동맹 기업을 설립하고 1000개 이상의 100억 이상의 펀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본인 소개 시간을 포함해서 2분 안에 질문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예, 안녕하세요. 신문을 최재입니다. 인큐베이팅 하시는 기업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은 솔직히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영업과 마케팅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인큐베이팅 하고자 하는 결정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이유는 그냥 사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고 있고요. 즐겁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이제 이 계약서도 길게 많이 안 쓰고 되게 계약서, 저희 동맹 계약서 2장짜리인데요. 그냥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 손해볼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동맹 계약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는 1년 단위로 갱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시면 1년 있다 계약 해지합시다.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효용감 없으면 그만두는 거죠. 그건 제 실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근데 뭐 아직까지 뭐 1년 되는데 나간 기업은 아직은 없는데 어쨌든 뭐 어쨌든 뭐 1년 단위 계약하고 있고요. 영업 이게 비즈니스가요. 저는 그런 생각, 오늘도 제가 상담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공학도니까, 내가 이 기술로 내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이걸 팔겠습니다. 라고 저한테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상품화되고 시제품까지 해서 시장에 나오려면 3년에서 4년 걸리겠더라고. 그럼 그동안 뭐 먹고 사실 건데요? 대표님은 뭘 하실 수 있는데요? 개발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요. 강의를 뛰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책부터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책 만들고요. 일단 유튜브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페이스북에 자기의 이야기를 먼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대표님을 알아보고 세상에 누가 대표님 무슨 개발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비즈니스맨은 결국 자기 자신이 브랜드가 되고 자기 자신이 상품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상품화가 되면은요, 어떠한 거든지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저의 스토리를 팝니다. 이거를 팔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요, 상품과 서비스를 넘어서 스토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뭘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네, 박재승 교수님. 오늘 의욕적인 계획을 아주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꼭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답을 해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반성장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누구가 동반성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강의에서 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동반성장이라고 할 때 저희 CDMS와 저희가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회사와 동반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가 잘 되면 저도 잘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동반성장 하시는데요. 글쎄요. 그것을 저는 이 동반성장 스타트업 생태계라고 할 때 기존 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동반성장을 하는 혹은 또
대기업 기존 대기업하고 이 스타트업하는 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유 대표님의 그 사업하고 스타트업하고 동반 성장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누구가 동반 성장하는 거라는 기존의 동반성장 철학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근데 저는 동반성장 철학의 응용과 확산은 함께 성장한다라고 하는 가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이런 형태로 매칭을 하는 것만 동반성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반성장은 함께 성장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유형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동반성장의 응용 버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유 대표님의 사업하고 누군가가 스타트업 할 때 그 스타트업하고의 동반 성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거를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이론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일단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특강을 아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동방성장연구소가 더 확충되고 발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실 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민간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가 들어가면 그걸 지속 가능한 것이 안 되고 바로 끊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 동방성장연구소에서 역할을 해서 민간 학계 투자자, 정부 같이 유기적으로 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문득 듭니다. 두 번째는 동방성장 펀드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펀드도 중요하지만은 요새 그 건축업계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서 불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PF 같은 것을 스타트업에다가 제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건전하게 건설업계에서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려면은 우리 동방성장연구소에서 어떤 역할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동방성장 펀드는 그거대로 하고 거기에 또 옆에서 이런 PF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라면은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더 활성화되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선생님 견해가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는 정부를 배제하고 민간만 한다는 구조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지금 어떤 스타트업이나 금융이 정부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존 구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구조가 건강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정부 보조금 못 받으면 시민단체 운영이 안 돼요. 그럼 그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거를 관변단체라고 하죠. 정부에서 펀드를 제공해줘서 더 밀어주면 좋은데 정부 펀드를 밀어주지 않았을 때 그 사업이 멈추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건강한 구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방성장 펀드나 엑셀러레이터 모델은 이미 시장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PF랑 비교하시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예, 충분히 엑셀러레이터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엑셀러레이터 시장이 이미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규칙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네. 그 자립준비 청년의 인생 성장 멘토를 하고 있는 전성훈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옛날 말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오늘 그 동방성장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까지 한 이 주제가 실은 엄청난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동방성장 연구소가 이제 정원창 이사장으로 이제 설립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그 설립 그 동기가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이었지만 이제 계속 이제 10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의 이제 동반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작년 10월부터 정원창 이사장님께 이 스타트업, 창업기업도 같이 이제 대기업과 동반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6개월간 계속, 8개월간이네요. 계속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동반성장연구소가 이 동반성장의 패러다임을 스타트업 창업 회사까지 이제 확장시키신 정말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가 이 유럽처럼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삼성처럼 큰 대기업을 새로운 기업을 만들지 못하면 저희 나라도 유럽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25년 동안 삼성보다 더 큰 회사를 10개 이상 키워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난 50년은 대기업 주도의 성장으로 성장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는 것은 웬만한 경영을 하신 분은 다 아십니다. 이제는 앞으로의 50년은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그런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동반성장연구소가 처음으로 이제 동반성장의 개념에서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정말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까지 패러다임을 확장시킨 대한민국 역사의 오늘 최초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중요한 날이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이제 정우찬 이사장님과 처음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 이제 정우찬 이사장님이 대구에 오셔서 이제 명강의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이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약자한테는 정말 약자에 배려해주고 고려해주고 하면서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한테는 강한 호랑이처럼 강하게 무짓고 충고하고 해야 된다. 그런 명언을 해주셔서 그때 너무 감사한 그 메시지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지하철에서 우연하게 대선 후보 김문수 후보님을 봤습니다. 보고 2, 3분 정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짤막하게 대화했는데 내용은 아직 빕니다. 제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공부하는 CEO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정치인도 이제 성공을 합니다. 지금 이제 CD메스도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 기업이거든요. 투자회사 엑셀러레이터 창업 기업인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창업 계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저희 대한민국의 창업계의 뼛속 깊이 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창업 계보도 제가 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대한민국 창업계에 좀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우찬 이사장님이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창업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오늘 뜻깊은 자리여서 오늘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타트업 개인 사업자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SMBG 대표 김민승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특강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이런 저 같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영상을 하고 있는 감독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기존에 다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SNS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특화된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대표님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그런 구조들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벌써.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만약에 CDMES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이점들이 더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매출액의 10%를 결국에는 가져가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노무라든지 세무라든지 뭐 법률 등의 자문까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인 건지 아니면은 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공유 오피스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추가적인 질문인데 네. 이제 개인 사업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개인 결국에는 법인 사업자지만 개인의 성향을 띠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 개인 사업자로 활동을 하는 거랑 네. 법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랑 어느 부분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두 가지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세법이 그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연간 소득액이 1,200만 원 이상이면 법인 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연간 1,200만 원 소득하려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알바를 뛰시는 게 맞죠. 그래서 어쨌든 세율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에 있어서 공제 혜택에 있어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한테는 잘 안 해줍니다. 개인을 뭘 믿고 정부가 그 정부 사업처를 주겠습니까? 대부분 정부 사업에 지원하려면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력이 적어도 2년, 3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개인은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그게 업력으로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니까. 근데 법인은 그 자체가 업력이 쌓여가지고 축적이 되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세제 혜택과 어떤 그 공공 부분에서의 공신력 이런 것들 담보하려면 당연히 법인이 유리하죠. 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요. 장시간 좋은 강연과 답변해 주신 유명종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를 하시기 전에요. 제가 한 3가지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7월 9일 수요일인데요. 원래 다음번 포럼이 7월 9일 날